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욱입니다.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화요일에 또 락호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우리 조갑제 대표님, 요즘 그 대통령과의 오찬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계십니다. 정규재 전 주필과 함께 식사하고 오셨는데 자료 화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치가 좋아가지고 저희가 어딘가 굉장히 궁금하고, 일단은 또 메뉴는 뭐였을까 이런 사소한 궁금증.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예, 자, 음식이 맛있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대표님. 예. 용산 대통령실 식당인데요. 저 내려다 보이는 곳이 저 국립박물관이 있는 쪽이고 맞은편은 관악산이라고. 예. 저 지대가 조금 높아요. 아하. 그래서 전망이 아주 좋네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한식인데 정갈하고 아주 맛이 있었습니다. 한식. 예. 분위기도 뭐랄까, 사진을 딱 보면서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들어가지고. 일부러 또 파란색 넥타이도 맞춰주시고 하는 거 보면서 예, 뭐 이제 근데 그 넥타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예. 그 넥타이를 유심하게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공군 쪽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넥타이에 비행기가 여러 가지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 그거까지 본 거예요. 공군에서. 그래서 그 넥타이 어디서 났습니까? 했길래 제가 그거 로키드 마틴 회사에서 선물로 주는 거 하나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F-35 만드는 로키드 마틴. 거기 그 지사장 하는 사람이 옛날에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 할 때 글도 쓰고 한 사람이라서 그걸 하나 주더라고요. 그렇게 관찰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넥타이에 작은 비행기 무늬까지도 국방부 현미경. 건물이었던 곳에 로키드 마틴사가 줬던 넥타이를 메고. 야, 여기만 해도 1시간 하고 싶은데 그 대화 내용이 좀 여러 가지 정규재 전 주필은 말씀하신 게 있었었는데 그 대표님. 대화의 성격이 조금 애매한데 비보도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 홍보수석 이규현 홍보수석 이분은 아주 탐사보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JTBC 대표도 하고. JTBC 때부터. 그래서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발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발표했으면 좋겠느냐고 하기에 뭐 저는 몇 가지 이야기고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기자들이 막 전화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뭐 외교 안보 이런 문제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는 요사이 내란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 무인기 평양 상공 투입에 대해서 이걸 외환죄로 엮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건 특검 소환이다. 특검 소관이다. 그러나 법리상 외환죄는 어렵다고 자기도 생각한다. 왜냐하면은 외환죄를 구성하려면은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든지 공격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북한은 어떤 법리로도 외국으로 분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다른 형사처벌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데 전번 기자회견에서 아주 짤막하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독도 문제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이걸 분쟁 지역으로 만들면 안 된다. 논쟁거리가 되면 몰라도 그 말은 독도나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쓸데없이 과민하게 일본에 대응하면은 득될 게 없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역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거사 문제로 굳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고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항상 그런 자리에 가면 하는 이야기인데 이 한국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한자 교육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뭐 그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합시다 뭐 하니까 그것도 동의하고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 대화가 가능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서로 대화가 독점되지 않고 음. 3등분 됐다고 그럴까. 저하고 정규재 대통령 그렇군요.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그래서 한 2시간 꽉 채웠습니다. 오래 만나셨네요. 짧게 그렇군요. 만나셨네요. 그 20분씩 그러니까 40분씩 말씀하셨겠네요. 예, 3분의 1씩 하셨으니까. 사실 예.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보수 진영 유권자들한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리 조갑재 대표님과 정기주 주필님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후보 시절. 후보 후보 시절에 시절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사실은 보수 유권자들한테 동공 지진이 일어날 만한 일이었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수 유권자들이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를 찍게 만든 사실 주요 당사자가 전 두 분의 어떤 이유라고 좀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외연 확장의 목적도 있지만 그런 감사와 환대의 자리도 있을 것이고 또 보수의 원로로서 자주 이렇게 듣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아서 좋게 평가합니다. 저는 뭐 표현에 영향을 안 줬다고 보는데. 그럼 나는 이런 기자니까 후보 시절에 만났을 때와 대통령으로 만났을 때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구나. 그래. 예. 그 관점에서 봤는데 별로 안 달라지고 아. 항상 그분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안정적이고 그리고 말을 아주 쉽게 하죠. 예. 그리고 멘탈이 강하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이 멘탈 붕괴로 비상계엄령을 편 분이 있으니까 이 멘탈이란 게 특히 대통령의 멘탈이란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가장 스트레스 받는 자리고 가장 바쁜 자리인데 네. 그걸 버텨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대통령직을 참 즐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출입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제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더라고. 그러면서 평가가. 굉장히 체력이 좋다 그래요. 체력이 그걸 스태미나. 감당할 만한 체력이 좋다. 그렇군요. 사실 대통령의 체력이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피곤한 상태거나 아니거나 그렇죠. 체력이 예, 이런 예, 것도 굉장히 예. 중요한 요소일 텐데 일단은 한 달 반 만에 만나셨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다라는 점 듣고요. 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보였기 때문에 저희 더 라코룸에서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별로 좀 맞닥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괜찮으신가요? 그때 많이 만나실 때 질투가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가? 우리 이준석 후보도 좀 만나주시지. 라는 생각을 좀. 이준석 후보 이게 엄청 많이 그럼요, 해주셨어요. 그럼요. 저희 다음에도 방송에서. 만나주신다면 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생기겠구나라는 희망을 섞인 알겠습니다. 바람을 알겠습니다. 가져봅니다. 자, 그럼 바로 또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오늘은 또 권오을 국가본부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자, 일단은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갑니다. 있잖아요. 자, 일단 양당 간사 나가서 어제 하세요. 안 여가위 되겠다. 모습이죠. 예. 아니 의견을 이렇게 한 번도 안 듣고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김한기 예. 의원의 목소리. 해주세요. 예, 그게 아니고요. 아니, 위원장으로서 후보자가 나와 있으면 선서를 해야지 지금 진행할 거 아닙니까? 이 예. 자, 그러면 원활한 청문회를 위해서 잠시 정의한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양당 간사 나가셔서 해가지고 오세요.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자, 강선우 후보자 일단 자택 변기 수리 지시, 왕따 재취업 방해 의혹,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는 지시를 했다. 그리고 보좌진을 공항 보호구역 안으로 불러 짐을 들게 했다는 의혹. 또 오늘은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을 2차례 받았다. 이런 사실까지 추가로 지금 밝혀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청문회가 어제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조 대표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저는 이 강선우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 이진숙 두 여성분인데 점점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예.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두 후보에 대해서는 비판 논조가 세지더라고요. 예. 오늘 보니까 정교조도 이진숙 후보 사퇴하라고 하고 네.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조금 성격은 다르죠.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조금 감성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그 갑질이고 그러나 이준석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것은 아주 논리적인 것이고 그것은 제자 논문을 뭐 자기가 갖다 썼다는 뭐 이런 말하면 표절과 관계되는 건데 성격은 다르지만은 공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이준석 후보자의 문제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급력은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더 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하, 그렇군요. 낙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점. 이긴 최고는? 저는 일단은 그 강선우 의원을 지적하기 이전에 국회의 모습부터 저희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참 한심해 보이더라라는 인사청문회.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국민의힘이 자료를 안 내려고 했었었고 민주당이 자료를 빨리 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니까 이제 입장이 바뀐 건데 진영이 바뀌니까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모습이 어제 전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좋은 정치 해보겠다면서 약속을 하지만 결국 이 더 나은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주체가 지금의 정치인들 스스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하게 됐고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명을 한답시고 했는데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뭐 이제 자신이 전날 먹다 남은 쓰레기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차에 가지고 탔는데 그걸 들고 나오지 못한 건 본인의 불찰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텔레그램으로 바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보좌관을 불러가지고 지역사무소 있는 쪽에 버리라고 직접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논조를 바꿔서 비겁하게 변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전 무엇보다 이 지금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들이 겪고 있을 좀 자괴감이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게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청문회 전에는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들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말씀 자료도 쓰고 대응 논리도 준비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에 대해서 보좌진들이 대응 논리를 만들고 있을 거라고 좀 봐요. 전 이게 상당히 보좌진들한테 좀 큰 자괴감을 낳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참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강선우 의원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국회 여러 명의 의원들도 이런 갑질의 사례들이 있을 텐데 강선우 의원 사례를 보고 좀 반면교사 삼아서 더 나은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입장 나온 거 보면 일단은 강선우 후보자의 소명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 중에 있다. 그 설득력 여부를 또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의미심장하네요. 그러니까 소명 여부, 그 설득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일단은 지켜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워낙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함부로 낙마하겠다는 판단은 못 내릴 겁니다. 근데 워낙 그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고 여론이 좀 심상치 않으니까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청문회에선 이렇다 할 뭔가 굵직한 어떤 하나의 펀치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어저께 SBS의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개월간의 텔레그램을 보유하고 있고 그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내용의 갑질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바 있거든요. 아마 이것들이 계속해서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에도 우리 조갑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낙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를 좀 뒤로 보내나요? 아니면 그 스스로 이렇게 이제 사의를 표명하게 하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로 방식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자 쪽이 가장 좀 승부수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여기에 어떤 인위적인 작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또 다른 문제를 이제 일으킬 테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또는 뭐 그 주변에서 또 정치인이니까 여러 이야기가 가고 본인도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의원 출신들을 장관 후보자는 의원 불패다. 현역 불패. 현역 불패다. 뭐 해가지고 대개는 이제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는 좀 스무스하게 가는 경우가 있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낙마시켜도 계속해서 여당 역할을 하는 분이 강선우 의원이고 살 부대끼고 살아야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 난해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강선우 의원 스스로가 거취를 좀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 일각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었는데, 정동영 후보자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주적이 아닌 위협이다.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랑은 좀 다른 입장. 그리고 통일부 명칭 변경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 존치 문제는 과거 이명박 전 정권 시절에도 계속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이긴 했는데, 조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정동영 장관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때 맞습니다. 했는데 그거 딱 20년 전입니다. 아하. 딱 기억나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은 200만 킬로와트 전력을 북한에 제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터무니없는 게 북한에서 그걸 받을 전송망이 없는 거예요. 전력망이 없는 거예요. 예. 그것까지 만들어 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 웃음거리가 됐거든.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20년 동안 이분이 좀 이 상황 인식에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20년 전에 근데 머물러 있다. 주적 이야기를 왜 꺼냅니까? 그렇죠. 주적 이야기로 역대 진보 보수 정권을 오가면서 논란이 많아가지고 이제 주적 북한 농당 정권과 북한군 딱 정립이 됐잖아요. 예. 또 군대가 적이 없으면은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그것도 명칭 변경도 통일부 뭐 평화통일부로 하자고 그러고 또 뭐 한반도부로 한다는 게 이게 좀 장난스럽지 않습니까? 원래 국토통일부거든요. 예. 박정희 정부 때 만든 게 민족통일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민족통일을 하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 민족통일을 할 것 같으면 저 조선족도 대상이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토통일부 이 이상의 명칭이 없어요. 예. 그리고 평화통일하면은 자유통일해야지 이렇게 또 나온다고.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불씨를 만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이긴철 군은? 예, 그러니까 주적 논란, 위협 논란 뭐 이거는 사실 뭐 부차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주로 청문회에서 다뤄졌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95년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고 북한을 명기를 했었었고 2004년에는 다시 이제 우리 군의 위협이다라고 명기가 됐다가 다시 2022년에 북한 군과 북한 정권은 주적이다라고 다시 표현이 됐는데 그러니까 주적이든 위협이든 간에 같은 개념이라고 좀 봐요. 뭐 그래가지고 좀 무게 있게 청문회에서 다뤄졌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통일부지 않습니까? 통일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아서 좀 다소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9.19 군사 합의 먼저 깬 사람이 북한이거든요. 맞습니다. 북한이 깨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러니까 실효를 선언해 버렸는데 9.19 군사 합의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수도권에 우리 공군기를 투입하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어느 나라 수도에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되는 경우는 저 후세인은 이라크처럼 항복했을 때입니다. 예. 그게 또 얼마나 우리한테 불리했습니까? 그걸 또 저쪽에서 막 깼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복원하겠다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평도 뭡니까 천안함 이 도발도 이명박 정부가 원인 제공한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친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뭐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을 보며 웃는다라고 조롱을 하기도 했고 우리나라 정권에 대해서 그리고 보란 듯이 그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가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문위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나갈 거냐라고 했는데 정동영 후보자는 딱히 대답을 못하는 것 그러면서도 9.19 군사합의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 이명박 정부 때 남북관계가 나빠진 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을 원조를 해가지고 저 경제 부흥하겠다는 걸 계획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뭐 747인가 뭔가 이런 용어를 쓰면서 그러다가 여름에 박왕자 아줌마가 금강산에 갔다가 경고 없이 총격을 당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상조사하자 해도 응하지도 않고 한 게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길이 열리지 않는 그 단초가 북한에서 주어진 건데 그걸 이명박 정부 탓을 하면은
참 난감하죠. 예, 아무튼 지금 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지금 챙겨보기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정동영 장관 후보자까지 얘기를 하고, 자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가 이제 3호 혁신안까지 내놨어요. 그 근데 이게 또 지도부는 물론이고 친윤 친한계 인사들까지 윤희숙 혁신위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혁신위가 안철수 의원에 이어서 이제 윤희숙 원장이 맡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냐 회의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고 이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지금 당을 죽는 길로 다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탄핵의 바닷속으로 아예 그냥 더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당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영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든 무릎을 세워서 일어나야 되는데 탄핵의 바닷속으로 다시 꽉꽉 머리를 눌러넣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 영순이에요. 예, 자 윤희숙 혁신위원장 처음에는 이제 인적 쇄신 얘기는 안 하다가 이제 지난 주말 인터뷰부터 이제 인적 쇄신 얘기를 했고, 1호 혁신안은 대국민 사주의 당원 당규 수록, 2호 혁신안은 최고위원 폐지, 중앙 당무위원회 만들자. 3호 혁신안인 인적 쇄신 공론하면서 8대 사건을 언급을 했었는데 조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혁신위 왜냐하면은 활동이 예. 지금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완전히 대치하고 있는데 예. 비상대책위원회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적 쇄신이라야 국민들이 이제 감동하든지 뭐 납득을 할 텐데 예. 그건 안 하겠다는 거는 똑같거든요. 예. 그 대신 사과를 하겠다는 건데 이 총론적인 사과를 당 대표로 당 차원에서 한번 하는 게 있고 그렇게 되면 개별적 사과는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총론적 사과를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예. 그리고 사과로 끝나면 안 되고 사과한 바탕에서 요거는 누가 책임이 있으니까 요 사람들은 당에서 나가야 한다. 또는 불출마를 선언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연결되지 않으니까 윤희숙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그냥 말로 때우는 거, 몸으로 때워야 될 판인데 말로 때우는 건데 이 말로 때우는 것도 지금 중구난방이라서 예. 안 되고 있고, 여기 사과의 항목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대선 실패,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단일화 입장 번복, 대통령 관저 앞에 가서 시위한 거, 당원 게시판 논란, 비례대표 공천 기준 무시. 야, 이러면은 여기는 몇 개만 딱 단출하게 실제 계엄에 찬성한 것, 그다음에 탄핵에 반대한 것, 그리고 단일화 대소동 일으킨 것, 또는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네. 부정선거 업무론에 편성한 사람 한 4개 정도로 압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이긴채군은 적극 공감하고요. 예. 무릎을 세워서 일어나야 할 때라고 형용을 했는데 예. 지금은 무릎을 세워서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할 때라고 좀 봅니다. 예. 근데 그 당사자가 친윤뿐만 아니라 윤희숙 위원장 본인도 마찬가지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이 3호 혁신화에서 인적 쇄신 공론을 한다면서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하잖아요. 거기서 혁신위원장인 윤희숙은 관련성이 없는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5월 6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직자 중에 가장 먼저 여의도 연구원장 출신 윤희숙 위원장이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 거면 후보직을 내려놓으라라고 공개적으로 SNS에 명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당원 투표를 해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혁신위원장조차도 당원들의 어떤 민심을 거슬러서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면 본인부터 반성하고 본인부터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야죠. 근데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혁신위를 운영을 하면서 당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납득이 갈지 모르겠고, 지난번 윤희숙 위원장을 이력 스타덤에 오르게 한 계기가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5분 연설 때문이었잖아요. 예.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강서와 세종에 집 2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고, 알고 보니까 또 강남에 또 임차를 아주 비싼 집에 임차라고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좀 모순점이 보여서 본인부터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고 나서 혁신을 하겠다고 하면 조금 납득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혁신한 운명인 20일 판가름 남니다. 20일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희숙 위원장이 제안 혁신안 수용 여부를 이제 이날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분위기 보면 수용 안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 대표님? 뭐 수정안이 나올 수 있겠는데 수정안. 저는 힘에 붙이는 거 하지 말고 그 힘에 맞는 거를 한다면은 이 백서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예.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백서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백서 만들면 누구 뭐 잘못했다는 게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것까지 넣어 가지고 그걸 당원 투표에 붙이는 거예요. 아하. 그래 가지고 좀 이 구속력이 있도록 만들고 또 거기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그중 강제 규정까지 넣고 예.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백서를 만들고 백서에 따라서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게 이게 공당으로서 해야 될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예. 그렇죠. 백서나 만들어라. 백서나 만드는 게 아니라 백서가 중요한 거예요. 백서라도 잘 만들어라. 백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왜냐하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 총선에서 백서 만들어 놓고 또 그 백서 전혀 무용지물을 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백서 만든다고 또 귀하게 보실 분인가 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가지고. 백서도 예. 마찬가지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만든 5대 개혁안 어디 갔죠? 없어졌어요. 분명히 송원석 비대위가 혁신안을 띄우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 혁신안에서 논의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1, 2, 3호까지 혁신안이 발표됐지만 5대 개혁안은 지금 보이질 않거든요. 네. 흐지부지 된 거죠. 윤희숙 위원장이 정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그 개혁에 대해서 동조하고 그 기조를 이어갈 의지가 있다면 예. 그 5대 개혁안 내에서부터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3대 혁신안을 보면 당원 게시판 논란, 비례대표 공천 기준 무시 이건 친한계를 겨냥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관저합 시위, 예. 단일화 입장 번복 이거는 친윤계를 겨냥한 거고요. 이게 두 개파, 그러니까 두 굵직한 덩어리를 겨냥한 혁신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통과될 리는 만무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제안에 대해서 당내 반발도 있고 이 가운데 또 이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설전이 있어요. 근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계엄이 뭐 잘했다는 건 아닌데 한동훈 전 대표의 즉각적인 계엄 반대 메시지가 경솔했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분도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셔가지고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놀라운 이야기죠.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에 아주 격변하는 그 순간에 한동훈 당시 대표는 정확한 판단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이재명 당시 후보보다 더 먼저 메시지를 내가지고 국회에 가서 18명이 계엄 해제에 동의하도록 만들므로써 내란당으로 몰리는 것을 막았잖아요. 네. 그런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좀 한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는 그 친윤계의 분위기를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예. 이 정도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에 무디냐 말이지. 예. 그리고 계속 지금 다음 총선 때까지 뭐 좀 조용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맞아요. 있는데 인적 청산도 아니 지금 3년이 얼마나 긴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지금 국민의힘은 존폐 위기에 몰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존재의 이유가 있으려면은 계엄에 찬성한 사람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가담했던 사람을 인적 쇄신하지 않고는 국민들이 꼼짝도 하지 않는데 이걸 그냥 듣고 넘어가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총선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너무 멀리 있어요. 뭐랄까 이 국민의힘 당내에서 느끼는 위기 의식 또 이렇게 빨리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 의식이 간절히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제가 알고 있는 권영세 의원 이런 분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네, 그렇죠. 보편 상식적인 판단을 그러니까,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맞습니다. 상당히 네. 판단했고 또 지역구가 대구 경남이 아니라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용산이에요, 용산. 이렇게 단원당상으로 당선될 수 있는 아니죠.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여론과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가장 기민하게 대응해야 될 분이 여전히 친윤 그룹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그런 논리를 설파하는 것을 보고 참 사람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안철수 후보 혁신이 지명자가 했었던 그 인적쇄신 청산안이라는 게 사실 그 쌍권 지도부의 총선 불출마였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제명이나 탈당이 아니라. 예.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받아들이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권영세 의원 벌써 5선입니다. 5선이면 이제 이 계엄과 탄핵이 아니더라도
후대 정치인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될 타이밍이라고 전 보는데 그것조차도 내려놓기 싫어가지고 친윤 지도부가 똑같은 논리로 자기 방어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당이 지금 얼마나 우경화되어 있고 참 경직되어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엽기적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엽기적 행사가 있었잖아요. 리셋 국회. 코리아 국민운동 본부. 국회 리셋 코리아. 아니 예. 거기에 리셋을 송원석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대위원장 등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그 선동과 부정선거 음모론의 전환길. 전도사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윤석열을 사실은 출당 아니지만 사실상 출당시켰기 때문에 대선 패배했다. 대선에서 졌다고 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설파하는 것을 학생이 무슨 선생님 가르침 듣는 것처럼 가만히 듣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아니 이게 좀비 정당 아닙니까? 좀비 정당. 영혼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소리 하면은 고함을 쳐가지고 당장 중단시키고 그렇죠. 나와 버려야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환길 이야기를 지금 이분 국민의힘 계속 여의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표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지도부가 듣고 있다. 예. 지도부가 듣고 앉아 있느냐 그 모습이 예. 괴기 영화가 아, 괴기 영화 같다. 괴기 영화지. 저는 좀비 윤희숙 영화지. 위원장이 일단 전환길 출입 금지부터 혁신안으로 빨리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부정선거 얘기하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데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출당 때문에 대선 패배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강의를 박수치고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두 번째 연사인 심규진 강사인가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고난과 서사를 이용해가지고 당을 재편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예. 탄핵된 대통령, 감옥에 있는 대통령을 가지고. 그러니까 윤희숙 혁신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명확해 보입니다. 전환길 강사 출입 금지시키고 아. 이런 데 가는 사람 당장 징계하겠다. 맞습니다. 그 아주 손쉬운 방법이에요. 예. 이런 것만 해도 사실 징계해야 박수 되는데 받-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가는데 누가 누구를 징계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는 거죠. 혁신안이 송원석 비대위 당신 징계하겠다라고 아. 충격요법이라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예. 눈치 보고 친윤들한테 이렇게 빌빌 기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보니까 여기 고사에 이런 게 있어요. 신라가 말기에 가면은 참 비참하게 되거든요. 예. 견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왕이 죽고 뭐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 마지막 왕 경순왕이 상부사에 보면은 회의를 소집을 해요. 예. 이 큰일 났다고. 그런데 이 신라는 망하기도 어렵다고 힘이 조금 남아가지고 자꾸 버티려고 한다고. 예, 예. 그러니까 이럴 게 아니라 완전히 나라를 들어서 왕건한테 갖다 바치자 이렇게 아. 해요. 깨끗하게 망하자는 겁니다. 아하. 거기에 반론을 편 사람이 마이태자거든. 마이태자는 요새 말로 하면 결사항전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은 저 어디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생을 끝냈다는 건데 이 경순왕의 이야기 지금 신라 말기하고 국민의힘이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모습. 망하려고 해도 망하지 않게 하는 힘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망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망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차기 당대표 후보자 네. 장동혁 의원 아마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실 것 같은데 이분이 2040 청년들에게 듣는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길은 있는가? 신우파의 길 세미나를 주최했는데 여기에도 전환길 씨가 참석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환길 씨를 계속 부르는 이유는 아마도 이분이 사람들 동원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이제 사람들 동원, 눈에 보이는 사람들 동원력이 좀 약간 유혹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계속 이분이 또 이제 세과시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아마 유혹을 느낀 것 같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장동혁? 전환길이라는 이름을 제 입에 지금 담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아. 노력을 하는데 아 예. 그 참 좀 비참해지는 거예요. 저런 사람으로부터 한 수 배우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뭘 좀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부정선거 이야기하려면은 한국의 선거 관리 시스템을 좀 알고 이야기해야지. 예. 대만식으로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라고 부르짖는데 우리가 전부 수개표인데 그러니까요. 대만식으로 따라가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예.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정당은 그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수 언론도 책임이 있어요. 한 2달 전만 그들로 올라가도 그 보수 언론사에서 전환길 씨를 불러가지고 거의 전면 인터뷰를 하고 했잖아요. 유튜브 출연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이 사태에 공동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데 보수가 자존심을 포기하면은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굴러온 전환길이
박힌 전광훈 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즘 전광훈 목사에 대한 소식이 없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지금 전한길 강사가 채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전한길 강사가 득세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정치인들도 있지만 당에 남은 당원들이 그 이념 성향이 맞기 때문이라고 좀 봐요. 특히 국민의힘이 지금 뭐 김근식 교수는 이영자당이다라고 그 무슨 표현하죠. 뜻이죠? 이미 영남 자민련이다 표현할 정도로. 이영자 씨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왜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요. 이영자 당이라고 하세요? 이게 이제 결국 대구 예. 경북 유권자들과 당원들이 누구라도 공천만 해주면 당선시켜주는 이것부터 빨리 고쳐져야 국민의힘에서 이 친윤 그룹 내지는 친권력 그룹들이 안이하게 당 운영을 하거나 민심과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안 할 텐데 계속해서 공천만 받으면 곧 죽어도 그냥 국민의힘, 곧 죽어도 그냥 우리 보수 정당 이래 버리니까 계속 이렇게 망친 거라고 저는 그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사태에 개혁신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왜 가만히 계세요? 아니면은 저 국민의힘 해체 운동을 하든지 예. 아니면 재구성 운동을 하든지 아하. 그러니까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 나누자. 예. 진짜 보수는 같이 그럼 뭐 분당이 될지 재정당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저희 역량이 그렇게 부족한 것 같아서 아마 그 보수의 대안이 못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단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죠? 윤석열 비호 세력과 윤석열 반대 세력은 헌법 파괴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같은 당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모순 덩어리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 모순 덩어리인 그래요. 거잖아요. 친한계 특히 태안에게 대해서는 찬성하고 계엄에 그러니까. 대해서 반대했던 세력과 친윤그룹 계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탄핵에선 반대한 세력이 공존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아무리 좋은 혁신안을 만들어도 한 발자국도 못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보수가 만든 문명이 오늘날 대한민국 그 자체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 대표성이 없잖아요, 그죠? 예. 대표성이 없고 왜 대표성이 없느냐 하면은 국민의힘이 문제가 아니라 지식인, 언론인, 지도층으로 구성되는 이 보수 세력이 선동으로 넘어가 버리고 예. 대부분이 부정성 음모론에 가면서부터 보수층은 아직도 있어요. 예.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보수층은 40%입니다, 그죠? 네. 보수층을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수 세력이 보수층을 배신하고 보수 세력과 국민의힘의 문제 세력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러나 점점 줄어가지고 이제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는데 19%. 9%까지 갔죠. 이 20% 19%는 그 중에 반 이상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일 거라고. 맞습니다. 그럼 이 정치 세력이 앞으로 한국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럼 과연 보수적 일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이미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 아니잖아요. 네. 우리 조 대표님이 빨리 특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초빙해가지고.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 얘기인데요. 자, 오늘 이제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 팀이 2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또 실패하고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 구치소에서 교정당국에서 이제 인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죠. 안 나가겠다. 수용소 안 나가겠다 버티니까 아마 이제 교정당국에 있는 분들이 교도관? 끌어내서 이제 들고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 이제 못하는 상황이고 차마 또 이게 무슨 자범이 아니잖아요. 예.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마지막까지 품격을 좀 지켜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끌어내는 노력은 안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렇겠죠. 하려면 왜 안 못했겠어요. 그렇겠죠.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안 나왔죠. 수사에도 불응했나요? 재판에는 나왔는데 재판에 수사에는- 나오다가 예. 구속 연장이 되면서 안 나오게 했고 사실은 골석 재판으로 갔잖아요. 수사에 불응했는지 지금 좀 확인이 안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전략이 좀 유사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이명박 이제- 전 대통령의 전략과 그런데 유사하다. 그래 되면 이제 특검은 조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진술 조서 없이 기소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특검으로서는 상당히 좀 체면 손상 안 되겠습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정도라도 적어야 예. 그게
조서가 되는데 조서 없이 하려니까 아마 체면 손상이라는 그런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예. 그러지 않으려면 끌고 나오는 수밖에 없는데 음. 그건 끌고 나온다는 상황,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나온다는 그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그건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서울구치소 교정당국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제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한 사실도 있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옥중 조사 혹은 이제 방문 조사도 필요하다라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이긴 한데 예, 예. 그게 문제 특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참 그 뭐 안쓰러운 면이 있겠지만은 대통령이 공직자 중에 어떤 공직자인데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적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이 파브릭 마인드가 너무나 약하다 하는 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찍었던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지난 3년 동안 국정을 관리했던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는지 하는 생각도 하면은 뭐 비참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비참하다. 원래 말씀.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말이 바뀐 것 아닙니까? 구속이 되고 나서 이제 강제 인치에 지금 불응하겠다라고 있는 건데 얼마 전에 그 대검찰청 감찰부장 출신의 모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왜 강제 구인에 불응하는지 혹은 진술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좀 그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이라서 경험적으로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환 조사에서 응해봐야 수사 전략만 거기서 가져와서 재판장에서 다퉈보는 것이 훨씬 더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례를 소개한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에 어떤 피의자가 강제 구인도 거부하고 진술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러더래요. 못하러 조서를 꾸며 어차피 우리 수사 전략만 노출될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나가서 조서를 꾸며봐야 이런저런 다른 관련자들과 말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또 있고 그래서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뭐 겨뤄보겠다. 뭐 이런 판단이 좀 앞서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뭐랄까 굉장히 주도면밀한 전략으로 그렇죠. 아마 해석인 거고 근데 또 하나 해석은 충성파 3인방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분이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살던 분이에요. 부부가 또 굉장히 친했던 분이고 김성원 전 경호처 차장 이분도 끝까지 충성파 끝까지 윤 전 대통령 수호를 하려고 했던 분이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면 그 굉장히 가까이 옆에서 보좌하는 오른팔이죠. 오른팔이잖아요. 예. 이 세 분이 이제 진술 번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태호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경로한 거 내가 들었다. 맞다. 순직 해병 건으로 비서관 앞에서 내가 경로한 거 들었다. 명확하게 진술을 한 것을 보고 윤 전 대통령이 큰 쇼크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재판과 어떤 이 수사 임하는 거에 있어서 거의 멘탈이 붕괴된 상황이어서 나가지 않는 것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잘 아는 입장에서 이분이 인재입니다. 그리고 전략이 있고 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실에 전략 있었죠. 비서관을 해가지고 2012년에 저 일본과 군사정보 보호협정 서명 직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포기를 했지만은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결국 그걸 했다고 이런 아주 중요한 일을 추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차장으로 있었지만은 이 한미일 이 협조 관계를 복원한다든지 또는 핵 문제에 대한 그 한국과 미국의 협조 체제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상황에 말려가지고 화를 냈느냐 안 냈느냐 그거 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는 입장에 처한 그 상황을 보니까 이게 참 주인을 좀 문제 있는 주인을 만나면 이런 인재가 이렇게 곤혹스럽게 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만 느낄 뿐입니다. 그렇군요. 잘못된 주군을 만나서 그러니까
참 권력이 무상하다고 전 보는 게 네. 그 충성파였던 김태효, 김성훈, 강의구 부서실장도 이제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이실직고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고 싶었던 게 아니라 권력 옆에 있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도 멘탈이 무너진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사실 그들이 진술을 번복할수록 그게 아니다라고 앞서 나가서 이렇게 더 당당하게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술 번복한 걸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앞에 진술이 잘못된 건 비판할 수 있지만은 예. 뭐 번복해가지고 이제 본인도 다른 말 하겠- 방어권이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그럼요. 본인 재판에서 본인의 방어권 행사해야 되는 것이기 음. 때문에 그건 이해해줄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무인기 얘기 아까 좀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무인기가 이 대북전단 투하 목표 지점이 김정은 관저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네.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뭐랄까 이건 충격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이게 뭔가 좀 구체적으로 북한에 뭔가 자극하려고 했던 어떤 의도를 했는지 좀 수사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예. 이거 무인기 이거는 상당히 좀 잘못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은 이 외환죄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바람에 아, 너무나 큰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전단을 열거나 공격하는 엄청난 거고 우리나라에 한 번도 적용된 지역이 없죠. 없고요. 음. 역적 중에 역적이에요. 거의 가담하면은. 개혁죄죠 사실. 그리고 예. 북한은 어떤 법리로도 외국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건데 자꾸 정치권에서 그리고 계속 언론을 통해서 하니까 외환죄가 머리에 딱 굳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맞추려고 지금 내란 특검이 노력하면은 무리가 생긴다 이거죠. 무리 생기는 게 어떻게 되면 자꾸 군사 기밀이 노출되고 결과적으로는 북한만 좋게 만드는 거고 아니 가만히 있는 평양에 드론을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먼저 보냈잖아요. 2022년 그 드론이 대통령실 상공을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굉장히 여러 번 오물풍선 보내가지고 공항에서 비행기 이착륙이 잠시 중단된 적도 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었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이걸 계엄령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지금 엮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증거를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정보가 막 나오고 어디를 때리기로 했다는 것까지 이게 과연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또 그분도 군 출신인데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외환죄로 엮으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면은 이게 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북한의 네. 도발에 대한 통상적인 그 드론 작전 사령부의 작전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과하게 어떤 특검의 수사로 이어졌을 때 또 안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의 예. 말씀이죠.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될 텐데 외환죄를 처음 꺼내는 바람에 마치 너무- 윤석열 너무 대통령이 커져버렸어요.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는 충분하긴 한데요. 외환죄도 적용이 무리고 지금 이적죄도 일반 이적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거나라는 그것도 전제일 안 될- 텐데 안 될 그것도 것 사실 같아요. 판단이 좀 네. 무리난 것 같아서 좀 그러니까 오물풍선으로 인한 우리의 최소한의 대응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계엄을 일으키려고 했던 건지에 대한 균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또 명확한 증거주의 입각한 수사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시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